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기반의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개의 아티클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아티클이랑 두 번째 아티클의 좀 내용 차가 조금 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유 자체가 첫 번째 아티클은 좀 어디 컴피티션에 참가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아티클을 써놓은 거고 두 번째 아티클은 정말 좀 더 라이트하게 그냥 자기가 앱을 만들면서 했던 그런 프로세스들을 얹어놓은 방식이어서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거에 조금 더 비중 있게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아티클은 아마존 고 그린이라는 아티클인데요. 아마존의 고 그린, 그러니까 아마존이 고객의 지속 가능한 삶을 돕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리디자인을 한 예시입니다. 리디자인이라기보다 추가 디자인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UX UI 케이스 스터디는요, 프로덕트 디자인 점 팁스라는 디자인 챌린지 일환으로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더 많은 지속 가능성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프로덕트 디자인 점 팁스라는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발견을 해서 발표를 했던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프로덕트 디자인 챌린지를 주고 이거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모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피드백을 하고 거기서 챌린지 1등을 하면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의 프로덕트 디자인 챌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선택한 아티클도 저번에는 3등한 분 거를 했는데 이번에 2등한 분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2등한 분 것도 자세하고 이게 2등 했는가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케이스 스터디는 5명의 UX UI 디자이너 분들이 참여를 했고 4주 동안 스프린트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툴은 피그마랑 구글 스 그리고 트렐로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진행은 아까 유진이 말씀해 주셨던 약간 전통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포드 디스쿨에서 창시한 이 디자인 띵킹이랑 같아서 제가 일단 들고는 왔고요. 공감, 정의,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방법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디자인이랑 느낀 점을 가지고 아티클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인데요. 여기서 시장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이제 정보와 그리고 이게 배경이 되는 그 미국에서의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은 1억 9,7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소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방법은 이제 운영이나 공급망 그리고 포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요. 청중이 되는 미국인들은 소규모 가정이고 그리고 도시에 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그 과도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청중들이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청중들은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사고 방식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는 디지털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67%가 더 높고 그리고 손에 쥐는 장치, 뭐 타블릿이나 모바일 같이 그런 장치들로 쇼핑할 가능성이 22%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목표를 개발하고 보고하는 게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어. 이렇게 목표를 할 거야라고 그냥 정하고 보고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투명성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 조사 중에서 경쟁사 분석도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번역을 해왔는데 이게 러쉬랑 파타고니아, HP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여서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여기서 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노력들을 잠시 볼게요. 러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품의 약 35%가 포장이 되지 않은, 포장이 필요 없는 이제 솔리드 제품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 업체랑 협력하여서 투명한 플라스틱의 병의 두께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빈병을 가져오면 리워드를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그 옷이나 이런 아웃도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도 재활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낡고 원하지 않는 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소매점에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인 월 앤 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 1% for the planet이라는 그 그린 플래닛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여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P도 재활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HP 잉크랑 토너를 가져오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부터 HP 카트리지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트리지는 매립지로 보내지지 않고 매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019년에 세계 최초로 해양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타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사용자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어피니티 맵을 만들었고, 여기서 노란색인 키 인사이트만 보자면 지속 가능한 제품 구매 동기부여에 관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과 품질로 지속 가능성과 지속 불가능성을 비교하여 구매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 쇼핑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때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유저는 모두 한 번이라도 아마존의 쇼핑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존 프라임 구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구독이 뭔가 해서 봤는데 쿠팡 같은 데에서 정기 결제를 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시설이 있거나 누군가가 받아준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재활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쇼핑에 관해서는 이제 품질과 가격이 제일 우선적으로 쇼핑의 결정 기준이 되고 지속 가능성 제품인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리뷰에 기반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인터뷰어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 뽑게 된 인사이트는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은 품질 또는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결정을 하고 지속 가능성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퍼소나를 제작을 했고요. 퍼소나 이름은 미셸이고, 이 사람은 아까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퍼소나인데요. 여기서 코리안 페인 포인트를 보면은 이 전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하고 저렴한 고품질 제품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구매할 때는 품질에 대한 가용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의를 이끌어 갈 때 안 좋은 점은 지속 가능한 쇼핑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의 가격이 경쟁사 대비 더 높다
있고 하는 안 좋은 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의 품질 및 효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아까 그런 퍼소나를 아마존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플라스틱 경위는 가정 또는 바디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이나 재활용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해당 병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명 중 1명만이 지속적으로 욕실에서 재활용한다는 내용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제품의 품질 및 또는 효과를 둘러싼 불확실성 이거랑 맞닿아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과 그리고 그거를 재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인터뷰를 바탕으로 문제 정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아마존 고객에게 재활용 대상 품목에 대해 교육하고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결제하면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게 영문으로 how might we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이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 how might we를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ow might we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어떻게 우리가 뭐뭐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거는 디자이너들이 사용자의 니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을 1970년대 초반에 린 바사더가 프로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경쟁사 제품을 따라잡기 위해서 활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갖고 있던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저 경쟁사보다 더 나은 초록색 스트라이프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더 나은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바꿔보자 하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좀 더 상쾌한 느낌을 주는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2시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how might we를 사용을 하면은 장점이 아래와 같이 있는데요. how라는 단어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might은 자유롭게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we라는 걸 붙여서 혼자가 아닌 팀원이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How Might We를 통해서 아마존 고객에게 재활용 대상 품목에 대해 교육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결제하면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자 여정 지도를 아까 그 퍼스나를 대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는 이제 미셸이 아마존에서 샴푸를 구매를 하고 아마존의 재활용 계획을 발견을 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기대되는 점은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을 찾는 것, 그리고 재활용 인센티브를 받는 것, 그리고 쉽고 편리한 프로세스를 미셸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이 맵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어떤 감정들과 어떤 니즈들, 어떤 공감할 점들을 가지고 찾아내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거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전이 맵을 통해서 설계 항목을 정의를 했는데요. 4가지로 이제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고그린 로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작동 방식 페이지, 사용자가 구매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여 고그린 프로그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보상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기여할 수 있었던 역량을 확인하는 재활용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항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요. 여기서 시나리오 2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셸은 샴푸를 구매하고 처음으로 에코그린 리워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라는 시나리오이고요. 이게 안에 내용은 다 쉽게 내용이 적혀져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노란색은 페이지, 그리고 남색이 액션이고 다이아몬드가 결정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액션과 페이지, 결정 상황을 같이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페이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작성을 한 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에코 그린 리워드를 알게 됐고 그걸로 구매를 하는 걸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셸이 샴푸병을 재활용하라는 알림을 받고 재활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그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이거를 사용하고 난 뒤에 알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알림을 받을 때 알림을 받는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고 여기서 솔루션으로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포인트를 보고 재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장소에 재활용을 하러 갈 때 QR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러 가서 재활용했어요 하고 QR코드를 찍는 방법으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 흐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크레이지 아이디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페이지를 빼먹고 가졌네요. 네. 이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기능을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설계를 고려해야 하는 네 가지 기능인데요. 여기서 그 로고는 이런 식으로 로고 원래 아마존 로고 위에 미소로 추가를 해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작동 페이지. 이거는 기존의 아마존의 반품 절차가 매우 쉽다는 게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인데 이것과 익숙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아마존 사용자들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흐름과 비슷한 형태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매 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알람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재활용하는 날짜를 장바구니 화면에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제품 구매를 한 이후에도 날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앱의 다른 위치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기여할 수 있었던 역량을 확인하는 재활용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이미 정립되어서 현재 재활용 대기 중인 보상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각 재활용 프로세스 제일 첫 번째 화면이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나중에 링크해서 좀 자연스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걸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피델리티로 제작을 했고요. 여기서 아까 그러한 기능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작한 화면들인데요. 왼쪽 파란색 박스에서 보면은 아마존 고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아마존스 초이스 위에 있는 라벨이랑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아마존 고 그린 재활용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카트에 담고 그렇게 결제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나리오 1번이고 그 시나리오 2번에 알람을 받는 것부터는 없고 여기서 결제한 이후에 내가 받은 리워드를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시나리오 2번으로 잘라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햄버거 메뉴를 선택을 하면 고그린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리워드를 표시를 하고 펜딩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대기 중인 것들 구매를 하였으나 아직 재활용을 하지 않아서 보상을 아직 받지 않은 것들에 대한 목록이고 마지막은 눌렀을 때 재활용하러 갔을 때의 QR코드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피델리티를 가지고 메이즈라는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계획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저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 이게 첫 번째 목표고 사용자가 아마존 고 그린 프로그램을 찾는 게 얼마나 직관적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일반 제품과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매하는 방법, 보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관찰을 하고 재활용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성 목표는 사용자가 앱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레이블을 잘 식별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보상 상태를 잘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제품 재활용을 잘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원래 기능과 그리고 효율성을 향상시켰는지 그리고 현재 문제점과 이를 감소 제거하는 방법을 식별을 하는 거지. 이건 재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테스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테스트 주제는 아마존 앱의 헤빌리티 프로토타입이고 방법론은 사용자 원격 테스트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참가자는 21세에서 35세 사이 아마존 쇼핑 고객의 10명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두 가지를 줬는데요. 태스크를. 첫 번째 작업은 당신이 웹사이트에서 이제 구매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고그린이라는 새로운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적격 품목을 장바구니에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태스크를 지어줬고요. 두 번째는 그 구매한 아마존 고그린 제품을 보상 상태를 확인을 하고 품목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두 번째 태스크를 지어줬고요. 여기서 테스트 계획에서는 완료율이 아마 이제 기존의 아마존 사용 흐름과 같으니까 이게 100% 완료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오류는 한 80% 정도가 오류 없이 완료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은 히트맵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마존 고그린 레이블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 기존에 빨갛게 약간 돼 있는 부분들에 아마존 고그린의 라벨이 잘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건 잘 된 것들이고, 근데 오히려 이제 보상 페이지 버튼이라던가 제품 재활용 초기 흐름, 구매한 제품 탭의 문구 등 이제 두 번째 작업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찰을 했을 때 괜찮게 관찰이 된 거는 대다수의 사용자는 아마존의 고그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안 좋게 관찰이 된 거는 30%가 보상 페이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봤던 탭 형태로 돼 있는 보류 중 펜딩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는 대신에 재활용할 제품을 찾기 위해서 계속을 클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약 절반이 재활용할 제품을 찾는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인사이트를 찾은 거는 자신들이 설계한 화면이 생각보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액세스를 제공했다는 점과 그리고 흐름이 매우 간단하고 아마존의 기존 흐름과 비슷했기 때문에 잘 설계됐다는 것을 주요 인사이트로 꼽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안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페이지 버튼이 명확하지 않았고 재활용 제품의 초기 흐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버튼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 피드백을 받고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실제로 고친 화면들은 3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봤던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화면이 리워드 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펜딩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자체를 위에 상단에 그 아마존 제일 위에 나오는 내비게이션 바의 컬러와 이제 로고 변경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게 고그린이라고 들어오는 페이지로 인식을 하도록 변경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는 페이지에 탭 형태의 저런 것들을 없애고 그냥 리사이클 할 제품 그리고 포인트 받는 제품 이런 것들로 나눠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제품에 대한 것들이 리워드라는 탭을 들어가서 이제 눌러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아까 여기서 저 리딩 포인트를 누르면 내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들어가게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원래 기존에 저렇게 옆으로 되어 있던 것에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돼 있고 그 워딩 자체를 Return to Amazon Go Green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아마존에 있는 흐름에서 추가되는 것들이어서 기술적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고요. 설계가 이제 아마존 비즈니스 목표와 부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것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명의 UX 디자이너들이 3개의 시간대에 걸쳐서 원격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 댓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힌트라고 하는 케이스 스터디 사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좀 반복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을 했다 정도의 느낌으로 써있는 아티클이어서 그 정도 느낌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힌트라는 앱은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속 있으면서 저희 이제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요가 앱 같은 거나 명상 앱 같은 거를 찾아보다가 관심 있게 됐는데 이게 생각했던 제가 원했던 어플리케이션의 느낌은 아니었다는 점. 네. 이고요. 그래서 이 힌트라는 앱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멘탈 헬스케어를 도와주는 그런 앱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리서치하고 비주얼 리서치를 하고 실제 하면 나온 다음에 결론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이 어플리케이션의 배경 자체가 우크라이나라고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맞는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사회 서비스나 정신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유가 인간 행동의 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치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좀 더 개방적일 수 있지만 좋은 치료사를 찾기가 정말 어렵고 보통 우크라이나인에게는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26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의 6.3%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이 앱을 기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분석부터 리서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심리 정보와 건강과 관련된 플랫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아래에 참고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서 조사한 플랫폼들인데요. 이러한 플랫폼의 문제가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콘텐츠의 품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다수는 나쁜 UX, UI 구성 요소로 읽을 수 없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관심이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자를 정의를 했는데요. 세 가지 사용자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냥 유저가 되겠는데요. 이제 정신건강이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 사용자로서 나는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리학자거나 그 자기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은 심리학자라고 정의를 했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아티클을 플랫폼에 올리고 그 지식을 나누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관리팀인데요. 이게 좀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그 에디터가 기반이 되는 그러한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 관리하는 팀을 놓지 않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사람들은 플랫폼에 자격 있는 정보만 추가를 하여 사용자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는 게 이 사람의 니즈였고요. 그래서 인터뷰는 3명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3명의 인터뷰어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한 번의 대면 인터뷰와 두 번의 가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인터뷰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모국어를 사용을 했다는 점을 써놓았더라고요. 아마 우크라이나어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어, 그 설문지를 돌렸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3명의 집중 그 인터뷰어를 구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하게 얻은 인사이트는 정보는 관련성이 있고 고품질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검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되게 당연한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이런 퍼소나도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이게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일단은 인더스트리가 IT고 웹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여기도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그리고 여기는 좀 이제 인더스트리를 바꾼 느낌이긴 한데 이게 제가 번역을 따로 하지 않은 게 사실 그렇게 그냥 신빙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 그런 퍼소나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처음에 흐름을 설계를 할 때 마인드맵을 사용해가지고 흐름을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거는 콘텐츠를 구성을 하고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 중에 작업할 데이터 양을 이해하려고 마인드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와 로우 피델리티 와이어 프레임을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연관 보드, 그 무드보드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색상 팔레트,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타이포그래피 같은 것들도 리서치를 했고, 뭐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들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테스트도 이거에 맞게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다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의 내용으로만 작성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실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그리드를 사용을 했고, 이게 모벨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머테리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레이아웃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 그런 프로토타입에 대한 흐름 같은 거를 볼 수는 없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만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온보딩 흐름에 대한 그 실제 화면인데요. 그 사용자가 처음에 들어와서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사용자 요구에 맞게 조정을 하는 온보딩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키워드로 된 형식으로 관심사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피드입니다. 뉴스피드는 이제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팔로우하는 사용자들의 선택에 대한 업데이트를 알려주는 뉴스피드 화면이고요. 사용자가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별로 게시물을 필터링하고 저장 목록에 자신의 게시물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색 페이지가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검색을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다고 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블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블록에 내가 가진 현재의 감정들, 내가 찾고 싶은 관련된 감정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걸로 필터링된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오른쪽 화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덜 된 느낌인 그 편집자 대기라는 흐름 중에 있고요. 이게 그 브런치처럼 편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리서치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 후에 이제 사용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 단계로 자기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이제 편집자 대기의 흐름, 편집자를 위한 앱 개발, 그리고 제품 확장 계획 개발, 그리고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용자 흐름 개선, 그리고 고객 요정 지도 만들기 이렇게를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광고 같이 제일 마지막에 써 있길래 있는지 하고 찾아봤는데 있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로 마치겠습니다.